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11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달에 있었던 AI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제일 큰 소식은 구글의 제미나이 3가 공개가 되었는데 드디어 오픈 AI사의 챗GPT를 능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미나이 3로 옮겨가는 것 같더라고요. 벤치마크 성적을 보시게 되면은 웬만한 곳들에서 지금 최고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딩에서만 조금 뒤처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직접 사용해 보게 됐을 때 그렇게까지 큰 체감이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뿐더러 한 AI 안에서도 답변의 퀄리티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큰 체감이 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다르죠. 나노바나나 프로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려면 먼저 제미나이에서 사고 모드를 켜시고 이미지 생성하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에서는 몇 번만 맛보기로 가능하고 유료 사용자부터 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자,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인포그래픽 만들기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글씨, 텍스트 생성 같은 것들이 잘 되고요. 설계도라든지 이미지에 대한 설명 그런 거 너무 잘 적어주고 다양한 언어로 글씨를 변환해 주는 것도 가능한데 한국어 표현도 드디어 잘 됩니다. 또 신기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최대 14장까지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일관성이 깨지게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구글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저도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탈리아 전통 까르보나라 레시피를 이미지로 그려달라고 한국어로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잘 됩니다. 한국어가 깨지지를 않아요. 물론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해선 잘해주더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미나이 3의 장점을 한국어로 소개하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그려줘 1:1 비율로 특히 이번에는 비율 조절도 잘 돼요. 예전엔 16:9 비율로 해달라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은데 비율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은 일본 만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채색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거 뭐예요? 퀄리티가 너무 심하게 좋잖아요. 자, 이러면 채색 AI 서비스들 그리고 그림 그려주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자, 일관성 유지가 잘 되다 보니까 내 사진 넣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무신사라든지 그런 데서 캡처한 다음에 내가 입으면 어떻게 될지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상 피팅도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옆모습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코가 막 높아지고 이런 아직까지의 문제점들, 한계점들이 있긴 했습니다. 자, 객체의 일관성 14장까지 유지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뭐 손흥민, 김연경, 신유빈, 오상우 여러 명들을 넣고 이들이 치맥 먹고 있는 모습을 16:9 비율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잘 나왔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얼굴이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많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한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자, 그래도 나노바나나 프로는 내가 상상한 걸 모두 해준다 정도는 아니지만 웬만한 정도는 이제는 다 상상한 걸 이뤄준다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산업과 일상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제미나이 3 유료 모델로 넘어간 사람들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클로드에서도 오퍼스 4.5 버전이 나왔는데 얘는 어느 분야에서 1등을 먹었냐면은 바로 코딩 분야에서 1등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코딩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학원 수준의 추론이나 이미지 추론은 다른 모델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새 모델들이 나오면서 타사 서비스를 능가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이 속도로 가면 5년 뒤엔 진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무서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크겠죠. 각 AI 모델의 2026학년도 수능 문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구유겸님의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 테스트에서는 추론 모델 그리고 토큰을 최대한 돌려서
일반 사용 모델에선 이 정도까지 수준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종합 점수로 봤을 때 1등을 먹은 것은 제미나이 3 프로였고요. 450점 만점에 얘가 440점을 받았고, GPT 5.1 같은 경우에는 435.5를 받아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자, 수학 성적을 보시게 되면은 GPT 5.1 그리고 클로드 손의 4.5가 만점을 받았다. 자, 영어를 보시게 되면 GPT 5.1 그리고 경량 모델도 만점을 받았고요. GPT-3 프로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어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제미나이 3 프로가 만점을 받았다는 거. 자, 이제 수능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얼마나 많이 발전할까요? 도저히 인간은 따라잡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예술 쪽에서도 영향이 있었죠. AI 아티스트의 노래가 빌보드 컨트리 차트에서 1위를 하는 사태가 펼쳐졌습니다. 빌보드지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AI 아티스트의 소량 판매만으로도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더라. 디지털 다운로드 시장이 너무 작아서 조작, 의도적인 구매만으로도 쉽게 1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완전히 인간 아티스트를 제치고 AI가 승리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자, 일부 레이블은 이미 AI와 협업을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AI로 만든 음악, 반감을 갖는 그 청취자들이 많기 때문에 편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고요. AI 음악이 단기적으로는 화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 팬덤, 투어, 브랜드 수익 구조는 인간 아티스트가 여전히 유리하다라는 빌보드지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배경음, 예를 들어서 틱톡 배경음이라든지 바이럴송 만들기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사람 대신에 AI를 시켜도 되겠죠. 자, 그리고 월드랩스에서는 월드 모델 서비스를 실제로 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월드 모델이란 게 뭐냐면은 AI가 2D 평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를 3D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옛날 경복궁 사진을 이 모델에 넣은 다음에 세계로 3D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짜란 나왔습니다. 자, 옆에 돌려보니까 저거는 저 시대에 없을 만한 건물인데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뭐 옛날 경복궁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일본 거리에 가까운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뭔가 이질감이 들기도 하고요. 좀 앞으로 이동해 봤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공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나아갈수록 공간이 무너지더라.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정교해질 가능성은 뭐 너무나 높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게임, 행정 등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월드 모델에 대한 발전이 앞으로 AGI 발전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AI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와이어드지의 기사예요. 남편이 AI 앱에 수천 달러를 지출한 걸 발견한 후에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성인들 사이에서는 AI 연애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혼자의 약 60%가 AI와의 관계를 일종의 바람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I를 제3자, 사람이 아닌 존재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 존재가 결혼 생활의 파탄 원인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더 보시게 되면은 미국 16개 주에서는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거든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서 상대가 앞으로 AI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AI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고 또 위자료를 물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아주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달에 있었던 소식들 묶어봤는데 AI가 바꿔놓는 세상이 정말 어질어질한 것 같아요. 저는 11월 달에 있었던 소식 중에서 한국에 일어난 가장 큰 소식은 드디어 한국에서도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FSD, Full Self Driving 감독형 서비스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죠. 주차장에서 이제 시작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공간 빠져나와서 사람도 피해서 저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들을 피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단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가 지나가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저렇게 좁은 골목길, 중앙선까지 살짝 넘어가면서 지나가고 있고 눈치 보면서 끼어들기까지 가능한, 그리고 주차까지 가능한 이 서비스가 한국에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한국에서 핸들에서 손을 떼는 감독형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니고 미국 생산 차량이면서 하드웨어 4.0 이상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데, 그게 어떤 차량이냐면은 모델 S와 X 플래드, 그러니까 1억 원이 넘는 자동차에서만 현재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모델 3와 Y는 지금 언제 적용될지 미정인 그런 상태라서 이거 미리 사두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에 처해 계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은 눈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레벨 3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아직까지도 반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에 테슬라에서 저가형 모델 Y라는 걸 공개했는데 썬루프 글래스도 없고 뒷좌석에 디스플레이도 없고 열선도 없고 실내 재질도 덜 고급스러운데, 이거는요 미국산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FSD가 또 가능합니다. FSD 900만원 옵션까지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조금까지 받고 하다 보면은 5천만원 초중반대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게 되는데, 저는 이 차의 디자인과 완성도가 너무 싫거든요. 하지만 FSD 때문에라도 이걸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가 차량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만이 손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율주행 자동차인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생겼죠. 바로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물론 1억 원이 넘기는 합니다만 이 차량을 구매하시더라도 손을 부분적으로 뗄 수가 있으세요. 바로 GM의 슈퍼 크루즈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손을 완전히 뗄 수 있습니다. 각종 차량 센서뿐만이 아니라 HD 맵을 활용하고 있고요. 대신 카메라가 내 눈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감독형인 것은 테슬라와 똑같아요. 자, 이거는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약 23,000km에서 손을 떼고 감독형 주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도로 환경에 맞춰서 고정밀 지도 HD 맵을 구축을 했다고 해요.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GM의 타 브랜드 차량으로 적용이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저렴한 GM 차량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사야 되는가? 문제가 뭐냐면은 테슬라와 다르게 시내에서는 슈퍼 크루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이게 너무 결정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레벨 3는 아니고 사고 시의 운전자 책임입니다. 자, 제가 왜 자꾸 레벨 3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레벨 3부터 드디어 눈을 뗄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 역시도 이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레벨 3에서는 눈을 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도 보고 딴짓 하려면은 레벨 3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차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는 3년 후에 전방 주시 안 해도 되는 자율주행 차를 출시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도 독일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눈을 뗄 수 있기는 해요. 제한된 상황에서.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더 버짓하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내놓게 되는데요. 레벨 3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눈을 뗄 수는 있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라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과 인간운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에 어떻게 책임을 부여할 수가 있을 것이냐. 요청 시 운전자가 대처를 못할 경우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거고요. 사람이 장기간 운전 안 하다가 갑자기 개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핸들을 확 꺾는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해가지고 더욱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인간 운전과 자율주행이 도로를 공유하는 혼란스러운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소라 비디오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눈 떼라고 했으니까 딴짓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급 상황이라서 핸들 잡으라고 하면 확 꺾어가지고 저렇게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 FSD 발전하는 거 보면 이것도 괜한 걱정일 수는 있겠죠.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된다 하더니 이제 정말 코앞까지 온 것 같네요. 네, 11월 달에 도쿄에서 열렸던 도쿄 모빌리티 쇼에 소개된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쇼에는 아주 흥미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혼다의 유니1이라는 제품부터 보시죠. 저렇게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저렇게 모빌리티가 쫙 올라가고 두 바퀴로 균형을 잡으면서 마치 세그웨이처럼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몸을 기울여 가지고 제어하고 있는 거고요. 저렇게 바깥에서 경비를 봐야 한다든지 안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장거리 쇼핑 많이 걸어야 되는 곳들 그럴 때도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렇게 뭐 관람시설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몸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직감형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센서와 제어 시스템으로 넘어짐을 미리 감지 안전하게 정지한다고 합니다. 밸런스 제어 기술로 언덕길에서도 항상 수평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언덕길 올라갈 때 좋겠네요. 착석 시에도 사람과 비슷한 높이에서 대화가 가능해서 장애인분들이 탑승했을 때도 꽤 괜찮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토요타에서 공개한 아이들용 개인 모빌리티입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저 공간에 쏙 들어가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에요. 자, 앞에 쉴드를 닫게 되면은 투명 디스플레이에 저런 것까지 표시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또 도요타에서는 아예 걸을 수 있는 워크미라고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또 행사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거는 바퀴는 아니에요. 저렇게 내 다리가 움직이면서 나를 이동시켜 준다는 겁니다. 나 대신에 걷는 거죠. 계단이라든지 울퉁불퉁한 곳 이동할 때는 바퀴보다 나을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스즈키에서 공개한 모큐바라고 하는, 이건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4족, 4족 보행인데 바퀴가 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시험까지는 없었어요. 자, 저렇게 올라타서 앉게 되면은 바퀴로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다가 계단에서는 저렇게 다리처럼 걸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내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거운 물건 옮기실 때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재미난 컨셉도 있었다. 자, 또 야마하에서는 모토로이드 3세대 버전이 나왔는데요. 핸들과 시트가 없는 완전 자율형 밸런스 제어 로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가 서는데 균형을 지금 자기가 알아서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오토바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스스로 균형을 잡는 두 바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능해진 이유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화 학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재미난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사실 도입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킥보드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비호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사람들 인도에 섞여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민폐이고, 도로에 갔을 때도 도로에 민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쇼핑몰에 들어온다? 아이, 위험하게 왜 저런 걸 타고 다녀? 자, 안 걸어서 편하기는 하겠지만 걷는 사람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섞여 있다 보면은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 매우 미래적으로 보이지만 도입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제품들 굉장히 흥미롭게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네, 일론 머스크가 한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3시간짜리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미래 예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 친구 피터 틸이 말하듯 미래는 날아다니는 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걸 데모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개는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제품 공개가 될 것이다. 과연 이게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임스 본드의 모든 차를 합쳐도 이거보다는 덜 크레이지할 것이다. 자동차 모습이긴 한데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공개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추측 기사가 많이 났고요. 뭘 공개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임스 본드 칸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멋진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그리고 저는 이 얘기가 제일 흥미로웠어요. 앞으로 전통적인 폰은 사라지고 우리가 부르던 폰은 AI 추론을 위한 엣지 노드가 된다. 거기 연산만 한다는 거죠. 운영체제와 앱도 사라진대요. 기기는 사실상 화면과 오디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온디바이스 AI만 남는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앱이 굳이 필요 없는 세상이 진짜 오게 될까요? 앱 회사들 상당수가 그러면은 폐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AI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도 자체 예매 페이지라든지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AI에게 전달할 데이터만 열어주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이와 유사하게 지금 오픈 AI사가 조니 아이브와 개발하고 있는 AI 웨어러블 기기 역시도 스크린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앱이라든지 디스플레이까지도 필요 없는 그런 엣지 노드형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산업 생태계가 또 확 바뀔지도 모르겠다. 자, 그러면서 이 시기로 굉장히 짧게 보네요. 5년에서 6년 정도면 앱들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AI가 만든 것이 될 것이다. 야,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영상, 음악,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는 AI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미 지금도 AI 콘텐츠 제작으로 대박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저도 정서불안 김햄찌 이 채널을 즐겨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점점 확장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우주계획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구 밖으로 생명을 확장하고 화성 자급 도시와 달 상주 기지를 세워야 한다. 만약에 달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낼 것이고 여행 때문에 그 돈으로 우주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달 여행 보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화성 개척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꿈꾸는 미래 디지털 미학 얘기도 나와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세상이 2015년처럼 보여? 옛날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미래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의 로봇버스 디자인을 봤나? 꽤 멋지다. 아트 데코. 그것도 미래적 아트 데코 느낌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아트 데코의 전형을 보여주는 영화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1927년 영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요즘에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들과 유사한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그런 영화에 영감을 받아서 미래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직업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컴퓨터 이전엔 건물 단위의 수동 계산원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컴퓨터라고 불렀었죠. 근데 진짜로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도입이 되자 그 일자리는 사라졌다. AI는 초음속 쓰나미다. 같은 변화가 훨씬 빠르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용접, 전기, 배관, 요리, 농업 등 물리적 직업은 오래 살아남지만 컴퓨터 앞에서 하는 디지털 업무, 코딩 같은 것들은 AI가 번개처럼 대체할 것이다. 요즘 AI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육체적 노동은 그래도 조금 오래 가겠지만 컴퓨터 앞에서 하는 단순 반복적인 사무일, 특히나 이렇게 디지털 업무는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마치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계산했던 사람이 싹 사라졌던 것처럼. 근데 이거보다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 AI 제어가 보편화되면 대부분의 운전지, 일부 항만, 물류 직종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택배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겁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꼭 껴 넣습니다. 긍정적 시나리오에서는 노동이 선택이 된다. 모두가 풍요, 고소득을 누리고 원하는 재화 서비스에 접근한다. 누구나 어떤 제품이든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연 이렇게 될까요? 자, 그리고 국가 부채 이자가 국방비보다 지금 크다. 부채 위기 해결의 유일한 길은 AI 로봇이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 경로다. 절감만으로는 결국 부채를 갚을 수 없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경제를 키워야 한다. 모든 문제가 AI와 로봇으로 해결이 된다는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된다고 쳤을 때 과연 인간은 뭐 하고 있을까? 과연 진짜로 우리가 놀고 있을까요? 근데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노는지 그에 대한 예측도 합니다. 비디오 게임은 현실과 앞으로 구분이 불가능해지고 수백만, 수십억 개의 포토리얼 시뮬레이션이 돌아간다. 너무 현실 같은 AI NPC와는 대화 틀이 없이 장문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당신은 뱀파이어가 될 수 있고 아바타 같은 세상에서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 같은 세상이다. 관절, 고관절 같은 신체적 제약을 걱정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다. 완전히 디지털이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다. 결국에는
남녀노소, 몸이 아픈 사람들까지도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사실 이 이야기는 샘 알트만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 인류의 미래일까요? 자,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인터뷰 내용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어도비에서 매년 개발 중인 기술을 공개하는 맥스 스닉스라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공개된 아주 흥미로운 기술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턴스타일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진을 3D로 변환해 주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2D 이미지를 갖다 놓은 다음에 3D로 변환하게 되면 저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에 맞춰서 이제 원래 있던 사진에 합성을 해 두면 되는데, 고화질로 업스케일을 하게 되면 더욱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잘 쓰이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프로젝트 클린테이크라는 건데, 저 같은 편집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거예요. 자, 원본 영상입니다. 자, 어도비 하면서 끝을 높게 끝냈는데, 저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뉘앙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I'm a user researcher in my 5th year at Adobe. 어도비 이러면서 낮아졌죠. 그리고 잘못 얘기한 부분, 원래 4년 차인데 5년 차로 잘못 얘기했다. 4년 차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다시 얘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I'm a user researcher in my 4th year at Adobe. 자, fourth year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인터뷰를 하는데 잡음이 이렇게 섞였을 때, 그러면 다시 찍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AI가 소리를 하나하나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끄러운 부분, 그 소리만 뮤트, 음소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촬영을 안 해도 되는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 자,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프로젝트 트레이스 이레이지, 그러니까 추적해서 지운다라는 기능인데요. 포토샵에서 저 여성을 지우고 싶다? 여성을 지우는 건 가능한데, 주변에 뭐 그림자라든지 유리에 비친 모습까지 얘는 AI가 그 내용을 추적해서 한 번에 지워준다고 해요. 여성만 선택했는데 다 사라졌죠. 그림자라든지 유리에 비친 모습까지. 자, 지금 두 남성이 버너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버너에 연기까지 있잖아요. 버너만 선택했는데 연기까지 지워줍니다. 야, 기가 막히죠? 자, 태양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어두워지는 걸까요? 이렇게 태양을 선택하고 트레이스 이레이시를 하게 되면은 빛을 지워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어준다. 추적해서 지우는 기능 아주 신기합니다. 자, 이거는 프로젝트 라이트 터치라고 하는 건데요. 빛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전구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전구가 어떻게 빛날지를 AI가 분석해서 저렇게 빛의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해줍니다. 원본 사진에서는 빛이 안 켜져 있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고, 얼굴에 그늘이 져 있잖아요. 완전히 저 그늘을 없앨 수도 있고 조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렇게 광원을 옮겨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추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자, 그리고 이거는 프로젝트 사운드 스테이저라는 건데, 스테이저가 숙련가 뭐 이런 뜻이니까 음향 전문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뭐 나레이션이라든지 효과음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AI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의 나레이션은 뭐 나와야겠다, 소리는 뭐 나와야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재생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나레이션 나오고 알람 소리 나오고 이런 것들을 AI가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어도비 스닉스 행사를 보게 되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AI가 발전을 해 가게 되면서 맥락을 이해하고 작업을 해주니까 시간을 확 줄여줄 수가 있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AI가 눈치가 생기면서 좀 더 일을 알아서 척척 해주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게 앞으로 미칠 영향이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1월 달에 있었던 소식들 정리해드렸고요. 또 다음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